안녕하십니까. 계약법입니다. 계약법은 총론, 강론 둘로 나눠져 있고요.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 이렇게 나오죠. 총론 부분에서는 계약의 종류 분류하는 거, 계약 성립과 관련된 527조부터 534조까지의 조문과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제도가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세 가지 아주 중요하죠.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걸 이유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와 해지 중에서 해제. 이게 중요하죠. 강론은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 두 가지가 어떤 건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10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계약 총론의 첫 번째, 계약의 의의와 관련해서 약관규제법이라는 게 하나 작년에 나왔죠. 약관규제법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나왔다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약관규제법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간단히 나올 수 있는 지문들, 나왔던 지문, 나올 수 있는 지문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약관이라는 거는 우리 보험약관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카드를 할부 거래했을 때 보면 카드 영수증 전표 뒷면에 카드 할부 거래 약관이라는 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약관은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게 약관이죠. 이 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려면 약관을 작성한 자가 상대방에게 그 약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중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도 항상 뭘 쓰죠?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음, 제시를 받았음, 이렇게 자필로 써가지고 도장까지 꾹꾹 찍죠. 그 약관 내용이 계약 내용에 편입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명시 설명입니다. 다만 1번, 약관 내용 중에는 국가가 만들어오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법령에, 2번도 마찬가지죠.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조항들, 이런 것들은 명시 설명의 의무가 없답니다. 또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조항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죠. 그러니까 1번, 2번에 해당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명설명하라. 만약에 명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약관을 작성한 사람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4번, 당사자가 약관과는 다른 개별 약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약정을 하게 되면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5번,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약관을 지켜야 되죠. 약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약관을 지키는 것,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것, 그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지켜야 되는가? 약관이 법규범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자 라고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6번, 자,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된 다음에 그 약관을 해석을 해서 불공정하다면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약관의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약관의 해석에서 두 가지.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이며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마다 약관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 획일적,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관의 내용이 해석을 했지만 불분명하다면 최대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7번, 이렇게 약관을 해석을 했더니 약관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137조에 의하면 전체가 무효가 돼야 되죠. 근데 약관규제법은 반대로 해놨습니다.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요.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을 합니다. 이 원칙, 약관계시법. 다만 그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즉 아주 중요한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는 부득 계약 전체를 무효하게 됩니다. 약관기재법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지문들, 지금까지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년에 나왔던 문장, 그 다음 이제 이 계약의 종류 간간히 물어봅니다. 일단 쌍무, 편무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만 동시이행의 한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쌍동위. 이거 하고요. 4번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를 구별하셔야 돼요. 저 2번 하고요. 4번을 구별하셔야 돼요. 계약을 쌍무, 편무로 나누기도 하고요. 유상, 무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쌍무, 편무는 쌍무계약에만 동시한변권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고요. 유상, 무상은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 즉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그래서 쌍동위, 유매담 이런 식으로 머리 따서 좀 외우시거나 앞머리 따기 싫으면 그냥이라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 두 번째, 편무계약, 편무. 계약을 했을 때 한쪽만 채무가 생기는 편무계약, 증여가 있고요, 사용대차가 있고요, 현상광고 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이게 무상이라면 편무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예전에 문제 중에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은, 다시 말해서 편무계약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답이 무상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가 답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편문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무상은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현상광고라는 놈은 편무인데요, 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이에요, 유상. 그래서 이 현상광고라는 놈 때문에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그림으로 구별합니다. 계약을 크게 쌍무와 편무로 구별할 때 편무에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전형적으로 편무죠. 두 번째, 이걸 유무상으로 구별할 때 유상은요,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가 유상입니다. 그리고 증여, 사용대차가 무상이죠. 그리고 그림을 보고 5번 지문,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이죠. 하지만 유상이 반드시 쌍무인 건 아니죠. 왜? 유상 중에 편무가 있죠. 그러니까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전에 봤던 현상광고 계약은 유상인데 편무고요. 그 다음에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의 반대가 낙성입니다. 낙성은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범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그리고 매매나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고요.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반면에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이면서 편무죠. 낙성이고 분류식 계약이 됩니다. 계약의 종류를 이 정도 자꾸 눈으로 확인하셔가지고요, 외우셔야 돼요. 특히 6번, 7번에 있는 거, 5번에 있는 지문, 5, 6, 7번 하고요. 쌍무, 편무 구별하는 실익과 유상, 무상 구별하는 실익,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 기억하라는 거 아니냐? 네,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빨리 쉽게 풀립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상광고 계약만 이해를 해봅니다. 현상광고 계약은 우리 시험법만 안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상광고는 광고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뭘 주겠다 라는 걸 표시하고, 이 광고죠. 그 광고를 보고
이에 응한 자, 응한자가 뭐예요? 이 행위를 한 자, 그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면 그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즉 현상 광고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요. 광고에서 광고자가 이러한 행위를 해라. 그럼 뭘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 광고에 응해서 이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게 현상 광고 계약. 그래서 요물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홍콩 만든 사장님 갑이 전단지에다가 쿠폰을 50장을 모아서 가져오면 이게 어느 행위를 완료죠. 이 가져온 자에게 탕수육을 한 접시 준다. 이게 광고죠. 그걸 본 을이 이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응하여 광고에서 정한 행위 50장을 가져와라. 그걸 완료해. 즉 50장을 갖다 주면 그때 각과 을 사이에 현상 광고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현상 광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간만 채무가 생겨요. 어떤 채무? 을에게 탕수육을 한 접시 줘야 될 채무. 그러니까 편무죠. 자, 갑이 탕수육을 한 접시 줍니다. 이행을 합니다. 이행을 했더니 주고받은 게 있죠. 이행이 끝났을 때 주고받으면 유상이 됩니다. 결국 현상 광고는 편무인데 이행이 끝나면 주고받았기 때문에 유상이 되죠. 현상 광고는 유상이고 편무고 요물이고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이 중요한데요.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 여기에 조문, 암기하셔야,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달달달달. 조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먼저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성력이라고 되는데 청약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그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을 불문하는데 어쨌든 청약의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요.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또 2항.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데 어쨌든 그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면 철회를 못합니다. 그건 청약의 구성력을 합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가 승낙기간이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하고요.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29조. 청약자가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1월 30일까지 답을 달라. 그럼 그때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엔드. 그때까지 승낙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청약자가 1월 30일까지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529조. 청약자가 1월 30일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 정하지 않았던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를 못하고 엔드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서 승낙을 받으면 청약은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연착한 승낙이죠. 이렇게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2항 3항인데요. 1월 3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답을 달라, 기간을 정했는데 을이 승낙서를 1월 12일 날 발송을 했다. 을이 청약자인 갑에게 승낙서를 1월 12일 날 발송을 했다면 충분히 30일까지 갑에게 도달할 수 있게 발송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경우인지 이 기간이 지나서 갑에게 도달을 했어요. 이런 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에 의한 연착은 승낙자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1월 12일 날 승낙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이 승낙서가 30일이 지나서 갑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을에게 연착했다고 통지를 해주거나 또는 미리 이 승낙이 갑에게 연착이 되기 전에 미리
네가 12일 날 발송했다는 승낙서가 아직도 나한테 도달하지 않았다. 이 지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승낙은 연착이 아니고요. 따라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통지를 하면 연착이고요.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531조는 534조는 먼저 봅니다. 청약과 승낙은 내용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승낙자가 청약을 조건을 붙여버리거나 변경을 해갖고 승낙을 했다.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9천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 그러면 갑의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걸로 봅니다. 534조. 그러면 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격지자는 우편물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마주 앉아서 대화로, 전화로, 대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승낙통지가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을 하는데 이 전제가 있어요. 그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이 됐다는 걸 전제. 다시 말해서 이 531조는 격지자 간에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이 됐다는 걸 전제로 언제 성립하는가?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531조입니다. 532조나 533조는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고요. 532조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그 다음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엔 승낙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의사 실현의 계약 성립이고요. 교차 청약은 동일한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된 경우, 갑이 을에게 청약, 을이 갑에게 청약, 근데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먼저 한 청약이 도달한 때 이런 거 아니고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조문들을 일단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요 사고에 의한 연착과 531조를 결합한 사례 형태의 문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까다롭습니다. 528조 2항 3항과 531조를 결합한 형태의 문제, 그거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의 성립, 다시 한번 조문을 확인했고요. 일단, 청약도 승낙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나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이렇게 생기죠. 또, 청약이나 승낙을 발송한 후 청약자나 승낙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자, 좀 전에 확인했던 527조부터 내용들을 조문, 그림 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이 1월 9일 날 을에게 청약을 발송을 했고요. 그 청약이 1월 10일 날 을에게 도달합니다. 도달하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요.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하죠.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는가?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이게 승낙기간이었었죠. 왜?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다.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럼 그때까지 철회를 못하는 거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 못하죠. 앤드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승낙기간이죠.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 효력이 상실되죠. 청약의 효력이 상실이 된 상태에서 승낙이 도달해버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이거를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격지하는요.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승낙서를 11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게 14일 날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기간 내에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죠. 그러니까 531조가 적용이 되겠죠. 언제 성립하는가? 발송 시 성립한다. 즉 11일 날 계약은 성립한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7조, 528조, 529조, 530조, 531조가 요런 의미다. 이렇게 조문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고의 연착은 좀 조심하자.
승낙기간을 1월 20일로 정했어요. 의리 승낙을 11일 날 발송했습니다. 자, 11일 날 발송했으니까 20일까지는 가백에 도달했어야 되죠. 그런데 21일 날 가백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사고의 연착이죠. 자, 이 경우에는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사실을 통지하거나 미리 늦어지고 있다는 통지를 발송을 해야 되죠. 자, 이때 통지하면 연착이죠. 그러니까 530조가 다시 적용될 수 있죠.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고 계약이 성립하죠. 언제 성립하는가? 531조가 적용돼야 되죠. 발송 시 성립한다. 사고의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통지했냐 안 했느냐로 나누고요.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지를 안 했다면 이 의뢰 승낙은 연착이 아니어서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는데 격지자니까 언제 성립하는가? 발송시 성립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28조 2항 3항하고요. 531조가 연결된 거, 요거를 이해를 좀. 이게 제일 복잡합니다.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게 하나 나오죠.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그 조문 잘 숙지하면 되고요. 자,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은 체결이 됐지만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그럼 계약은 무효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불능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던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과시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대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신뢰이익이라고 하고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과는 1월 10일 날 A주택을 매매합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어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방안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하여 갑은 이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을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결국 갑이 주택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이 되는데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토지 대장에는 100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서 갑과 을이 100평방미터라고 생각하고 을이 100평방미터 값을 갑에게 주고 땅을 넘겨받았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20평방미터가 모자르더라. 요 경우에는요 담보 책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할 때 574조에 의하 이게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에 의하여 20평방미터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계약을 전부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건 따로 계약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판례는 계약을 교섭합니다. 아직 체결 안 했어요. 교섭을 하다가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계약을 교섭하다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다 라는 신뢰를 줬어. 그래서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했어. 그런데도 이 신뢰를 준 놈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 이게 이제 부당 거부가 됩니다. 이때 첫째 불법 행위가 됩니다. 계약 자유원칙상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불법 행위가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게 달라요. 그다음 그 손해배상은 계약 체결을 믿었던 상대방이 입은 손해, 즉 신뢰 손해에 한정이 됩니다.
그 신뢰손해는 계약 준비 비용이라든가 미리 계약을 이행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생기기 전에 지출한 비용, 계약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신뢰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예전에 판례만 가지고도 문제를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신뢰 손해 한정, 그 내용은 준비비용 또는 이행비용, 다만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제외, 정신적 고통 따로 청구, 요 정도 내용을 숙지하시면 혹시라도 이게 또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계약 체결과에서 요 정도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